경제 포커스 코인 시장이 하락세입니다. 미결제 반토막, 고래 투자자들도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약세장 시작일까요? 약 5억 유용이 드러났습니다. 순이천은 FTD를 비난했는데 그가 두바이 법원을 통해 판세를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쇼스퀴즈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코인 시장이 트렌드보다 더 매력적일까요? 코인이는 비트코인 기준 자산 운용 상품이 연팔 9%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단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손에 쥐세요.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보세요. 12월 1일 월요일, 여기는 비트코인TV 중국어 채널 변면화제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B구역 24시간의 중요한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8로 시작하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일 월요일이라 오전 주간 마감 후 회원 주간 평가에서 8로 시작하는 가격이 곰장세 하락장로 이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월 한 달간 시장 상황을 되돌아보면 꽤 활기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5,07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11월만큼 미친듯이 많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올해 손꼽히는 높은 거래량입니다. ETF도 만만치 않아서 월간 거래량이 1,0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를 보면 전통 자본이 코인 시장에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중심을 잡아주는 주역은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만 해도 바이낸스에서 1,530억 달러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시장 가격 변동 리듬은 전적으로 바이낸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매수세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수는 여전히 ETF로 유입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큰 이유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7만 달러대로 내려간다면 저는 이 흐름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자금은 많지만 모두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큰 베팅은 거시경제 신호를 더 기다려야 하고 ETF가 계속 힘을 내줘야 시장이 완전히 불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온체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번 하락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의 재차 8만 달러 진입에서 당황한 건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바빴던 건 거대 자금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90일 동안 거대 자금이 바이낸스로 옮긴 비트코인은 거의 4,000개로 이전의 2배에 달하며 수백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한 번에 이동하는 대규모 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큰 자금이 다시 전술 진영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청산되지 않은 계약 규모가 475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줄었고 자발적인 포지션 축소와 롱 포지션 강제 청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일종의 대청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쪽은 조용히 온체인에 머물러 있고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번 변동이 말단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큰 손들이 스스로 방을 옮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고래들이 방어에 나서서 포지션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좀 낮추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리저리 옮기는 목적은 결국 다음 랠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정리를 다 끝내면 비트코인은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POC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8만 3천 달러에서 바로 9만 1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한 반등처럼 보이죠?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매우 솔직합니다. 바로 활성 주소수인데 88만 2천 개에서 78만 5천 개까지 쭉 떨어졌어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온체인에서는 실제로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는 우리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번 상승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내부의 유동성이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에 더 가깝고 기술적인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만 달러는 지키기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온체인 활성도는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를 보여주는 심전도와 같습니다. 만약 심전도가 뛰지 않는데 가격만 급등한다면 이런 상승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답을 줍니다. 온체인 활동이 식고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면 시세는 고점에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가격의 기본적인 구간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로 다시 사상 최고가로 돌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기가 다시 돌아오고 주소수가 급격히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자금이 실제로 다시 유입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모든 반등은 마치 화력 정찰처럼 보여서 겉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허약한 단기 반등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적인 조정이 진짜 추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의 추세와 기술적 지표를 볼 때 우리는 이미 추세가 약세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번 반등할 때마다 보유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매번 하락할 때마다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매일 암호화폐 업계 뉴스를 6년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번 좋아요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회원 지식망 채널에 가입하셔서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손형과 협력했던 모든 파트너들은 손형의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손형에게 총 알자금을 주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손형의 돈을 속여 빼앗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꽤 쉽더라고요. 최근 5억 달러에 달하는 내부자 횡령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 일도 손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인은 First Digital Trust, FDT라는 곳인데 아리아 사기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5억 달러를 자기네 냉장고처럼 여기고 원하면 꺼내 쓰고 원하면 파내고 심지어 리베이트까지 챙겼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일이 폭로된 이후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기꾼을 도와 돈을 숨겨줬어요. 이건 내부가 썩었다는 증거죠. 손형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고 FDT와 사장까지 공개 지목했습니다. 저쥔창은 행동으로 모두에게 보여줬죠. 이른바 신탁이라는 것, 토니가 평생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손희천은 FDT의 행위가 전 세계 TUSD 보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홍콩 금융규제 당국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T는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준비금의 소유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탁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웹3과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진행 상황 설명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범죄자들 그리고 이 범죄 집단은 그들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제적이고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범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국제적, 국경을 넘는 서로 다른 사법 관할권을 이용한 범죄와 자금 세탁 방식을 통해 사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두바이 DAFC 법원 및 디지털 경제 법정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리아 그룹과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에 대한 사기 혐의를 지지하는 판결에 대해 순위처는 이번 판결이 유용된 TSD 준비금을 회수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적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속여 빼돌리는 모든 기관은 결국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경 쓰는 문제는 이 소송을 진행할지가 아니라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정성 여부입니다. 물론 순 선생님은 한마디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순 형이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한 이익 창출 능력으로 이 구멍을 메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으려면 투명성 극대화와 규제 발맞춤이 필수입니다. 순 형이 홍콩 곤욕 후 두바이에서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행동 어떻게 이해할까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급락해서 8만 6천 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잠이 확 깼죠.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사실 아래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있습니다. 자금 수수료를 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매일 집세 내는 기분일 겁니다. 지금 공매도를 따라가면 거의 스스로 덫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어요. 단타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됩니다. 시장의 역으로 당해서 크게 배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반달 동안 비트코인이 다시 9만 달러, 심지어 9만 2천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자 내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버티던 사람들도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격을 10만 달러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흔히 말하듯 파도가 클수록 고기는 더 비싸집니다. 가장 침착한 사람들은 바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 부류입니다. 정말 불교 신자처럼 느긋하죠. B형의 BTCNL 트리가 현재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비트코인 기준 금융상품으로 수익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유사 상품의 코인 기준 연간 수익률은 보통 5%를 넘기기 어렵지만 B잉 BTCNL3의 예상 연간 수익률은 8%에서 9%에 달할 수 있습니다.
수익 수준이든 안정성이든 모두 시장 평균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를 제외하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계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더 이상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보니 시리즈의 전 두 기수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기수도 계속해서 BSC 체인에서 발행됩니다. 최소 시작 금액은 0.01 BTC이고 청약은 3일 후에 마감됩니다. 비보니, 즉 수익 모델을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저비용, 투명하며 지속성이 강한 참여 채널을 제공합니다. 비영이란 무엇인가요? 비영은 저희 회원 전용의 재테크 상품입니다. 비보니, 즉 비트코인 수익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이미 7%대를 달성했고 아직 청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기 비트코인 보니 상품을 보면 청산 후 수익이 두 자릿수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오릅니다. 그리고 코인 보니로 연간 거의 8%에 가까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재테크를 보면 평균적으로 3개월 주기의 경우 연 10에서 1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1년 주기의 경우 연 20에서 3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1년짜리 상품을 더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대출로 코인 시장에 들어왔고 채굴도 할 수 없고 현물 거래도 할 수 없다면 비영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정적으로 은행 돈을 이용해 초과 수익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보가 곧 화폐입니다. 암호화는 자유이자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권력 질서일 뿐입니다. 세상을 해독하고 당신만의 목소리를 가지세요. 하나의 노드가 되세요. 한정된 공간, 무한한 세계들. 한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규제의 레드라인을 재차 강조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13개 부처에 의해 저격당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더 정밀해질까요? 아니면 더 강력해질까요? S&P는 USDT를 맹비난했지만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안정적이라고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는 처음에는 함부로 하지 마라에서 시작해 이제는 누구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는 국면으로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중앙은행과 5개 부처가 처음으로 나서서 비트코인의 가상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금융기관들에게도 이런 거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7개 부처가 직접 나서 ICO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모두 불법 자금 조달로 규정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전부 문을 닫게 했죠. 바이낸스가 그때부터 세계 첫 번째 거래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이르러서는 규제가 총공세 모두로 격상되어 10개 부처가 연합해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의 거래, 중앙은행이 상대방이 되는 매매, 중개, 가격, 책정 등 모든 행위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의 장막이 내려진 이후로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본격적으로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해서 가상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빈틈없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은 13개 부처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단속 회의를 열어 감독의 최저선을 직접 재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정화폐의 지위도 없고 어떠한 형태의 관련 사업도 국내에서는 모두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대해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가상화폐 활동이 여전히 불법임을 밝히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성격을 규정하며 스테이블 코인 역시 본질적으로 가상화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원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자금 투명성 측면에서 선천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미 자금 세탁, 사기, 불법적인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의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 흐름과 정보 흐름의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완비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대출이든 소액 국제 결제든 많은 사람들이 USDT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세금 문제와 자금 유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중앙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내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려는 어떤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 흐름이 다가올 때 만약 그 흐름을 빠르게 포착한다면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당신만의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트렌드가 올 때 중앙 집중화된 기관이 역사적 진보를 막아낸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며칠 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듯이 SP 글로벌 이 USDT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바로 그 준비금의 안정성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절하한 것이죠. 게다가 남의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얌전히 국채를 준비금으로 들고 있는데 당신네는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자산을 전부 준비금에 넣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이건 그냥 코인판의 모험 세트일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식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깁니다. 왜냐하면 USDT가 시장 점유율 70%에 거래량 1위 그리고 해외 결제 최우선 선택지이지만 감사 보고서를 스스로만 제공할 때 제3자 감사를 계속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알릴 수 있죠. 왕자는 차지해도 장부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외부의 의혹에 대해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강하게 반박하며 S&P가 고위험 자산을 과장해서 언급하면서도 테더의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주자본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MX 공동 창업자아서 헤이즈를 겨냥해 수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경쟁사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헤이즈는 테더의 수익성과 USDT의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의하지 않았고 진짜 문제는 여전히 투명성과 위험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아. 바로 이 논쟁이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시티은행의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인 조셉 아유브가 나서서 테더를 옹호했어. 그는 나는 수백 시간을 들여 자료를 조사하고 결론을 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말했지. 그는 여러분이 보는 준비금은 겉모습일 뿐이다. 테더의 진짜 자산은 무엇이냐? 바로 채굴, 지분 투자, 기업 준비금이다 라고 했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도 있어. 이게 뭐냐고? 이게 바로 숨겨진 부자라는 거야. 더 놀라운 건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 테더는 단 150명의 팀으로 12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누워서 번다는 거지.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 마치 치트키를 쓴 글로벌 최상위 현금 인색이 같다고 했어. 그는 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겨우 5%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테더의 유동성은 사실상 은행보다 더 높다고 했어. 게다가 더 튼튼하고 더 안정적이기까지 해. 단지 이른바 중앙은행이 뒷받침해주지 않을 뿐이야.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파산은커녕 그야말로 합법적인 인쇄기계라고 할 수 있어.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지금의 뉴욕타임스를 감정 방송국이라고 비난하며 아무도 그걸 뉴스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절의 가장 실용적인 선물은 가족과 친구들이 NYT 구독을 해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시장은 거의 캐비넷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보고 있고 확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가 되고 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다. 상장 비밀, 고래 투자자, 그리고 5배 레버리지롱 포지션까지 지금 이미 1087만 달러를 손해봤고 매수 단가는 39.18달러와 22.84달러야.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곧 청산당할 판이라. 고래 투자자도 당황하고 시장은 구경꾼 모두야. 지난 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가총액이 한 번에 1,400억 달러나 증발했어. 몇몇 프로젝트는 자고 일어나니 반쯤 망한 셈이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지. 책장 넘기는 것보다 더 빨랐어. 정확히 하자면 바이낸스가 자랑하는 0.02%의 청정도는 너무 성급하게 떠들 필요 없어. 이건 단순 거래만 계산한 거고 랜섬웨어나 해킹 그리고 우회에서 들어온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어.
진짜 이타적으로 행동하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빚지고 잠적하는 짓은 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미리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 내 생각에 한 사람의 진짜 배짱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든 어떤 학교 배지를 달고 있든 누구를 알고 있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남들이 너를 믿으려 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지. 그 사람이 여전히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 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모두가 알아야 할 건 인생이 바닥일수록 사람의 인품이 더 잘 드러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숨만 남아있어도 반드시 이를 분명히 설명하려고 해. 전자는 당장의 편안만을 추구하지만 후자는 평생의 명예를 지키는 거지 신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우는 기둥이야. 이 점을 꼭 기억해. 당당하게 사람답게 살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해. 절대 남이 너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마. 특히 웹3에서는 신뢰가 정말 얻기 힘든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땅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려. 꼭 기억해.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단단한 명함은 네가 가장 힘들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널 여전히 믿어주는가야. 이해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웹3의 모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 멤버십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 채널이 더 전문적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불마켓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